한글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2025년 8월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전례 없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온라인 검열을 뚫고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한글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팅갈 민따 마압트루스 등을인 라갟 아파 수산냐. 이 신비로운 문자들이 소셜미디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외국 기자들은 당황했습니다. CNN의 현지 특파원조차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고 BBC 기자는 긴급 생방송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자들이 온라인을 뒤덮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글 속에는 분노와 희망,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정부 검열을 피해 한글로 진실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온라인 공간이 한글 메시지로 넘쳐났습니다.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글을 배운 젊은이들이 인도네시아어를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옮겨 적어 정부 검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한글의 위대한 과학성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표음 문자의 완벽함,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 조합, 그리고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목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원리인 나란말싸미 둥국에 달아가 21세기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말이 한글로 전해져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선시대의 문자가 현대 디지털 검열망을 뚫는 첨단 암호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넘버원 코리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디입니다. 자카르타 대학교에서 IT를 전공하는 25살 대학생인 저에게 2025년 8월은 인생을 바꾼 한 달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국적인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국회의원 580명이 매달 5천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 약 430만 원에 달하는 주택 수당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이는 자카르타 최저임금인 506만 루피아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회의원들의 전체 수입 규모였습니다. 기본급만 해도 월 1억 루피아였고 출석 수당과 기타 수당까지 합치면 월 최대 2억 3천만 루피아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주택 수당까지 더해진 것이었죠. 경제난과 실업난에 시달리던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4만 2천 명이 해고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도 2023년부터 3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시지만 한 달에 506만 루피아밖에 벌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집세 보조만으로도 그 10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를 표출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강력한 온라인 검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비판 글을 올리면 24시간 이내에, 긴급한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죠. 8월 27일, 정부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자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와 틱톡의 콘텐츠 검열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1억 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회원을 보유한 틱톡은 실시간 라이브 기능을 일시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참혹한 현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호화 생활을 한다라는 글을 올리려 했지만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정책 위반으로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다른 단어로 바꿔서 다시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부의 검열 시스템은 인도네시아어, 영어는 물론 중국어, 아랍어까지 완벽하게 인식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어들이 모두 감시망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부터 취미로 배우기 시작한 한국어였습니다. K-팝과 K-드라마의 영향으로 상당수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한글을 읽을 줄 알게 되었고 저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어학 플랫폼 듀오링고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어 학습 수요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고등학교, 제2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하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이 신비로운 문자가 혹시 검열망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다른 언어와 달리 자음과 모음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만 117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다고 배웠었죠. 게다가 한글은 표음 문자라서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어를 한글로 표기한다면 검열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통할까요? 그리고 설사 통한다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글로 쓴 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5년 2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섬세한 연출과 깊이 있는 메시지에 감동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는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차트매트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팝 음악 소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저 역시 그 열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제 대학 선배 중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리타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리타는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디야, 한국어는 정말 신기한 언어야.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마치 비밀 암호처럼 쓸 수 있어. 게다가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서 배우기도 쉽고. 리타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대학교에서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고 매 학기마다 수강 신청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리타의 말에 호기심이 생긴 저는 온라인 한국어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였지만 한글을 배울수록 그 놀라운 체계성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무수히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과학적인 문자였습니다. 한글 학습 과정에서 저는 한글의 독특한 특징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표음 문자라서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인 조합으로 이론적으로 1만 117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셋째, 다른 언어와 달리 새로운 외래어나 방언도 한글로 쉽게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커뮤니티에서 저는 박현우라는 한국인 개발자를 만났습니다. 현우 형은 32살의 스타트업 개발자로 암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데이터 보안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언어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인도네시아의 검열 상황에 대해 하소연하자 현우 형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디씨, 한글의 조합 가능성은 무한대예요. 이론적으로는 1만 117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게다가 한글은 표음 문자라서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만약 인도네시아어를 한글로 표기한다면 검열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우 형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음성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문자예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반영한 것이죠. 이런 과학적 원리 때문에 한글로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현우 형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저희는 함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인도네시아어를 띠닥 비사, 빼르짜야 폴리띠시로 한글 표기하는 식이었죠.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는 빼메린따 하루스 민따 마아프로 쓰는 방법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표기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우 형과 저는 한글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유유, 키읔, 키읔 같은 한국식 온라인 표현들이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이었고 인도네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요소들을 결합해서 복합적인 소통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어의 한글 표기에 한국식 이모티콘과 줄임말을 섞어서 더욱 자연스럽고 감정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언어 유희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운명의 시험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실전 테스트의 날이 왔습니다. 2025년 8월 20일 국회의원 주택 수당 논란이 터진 직후였습니다. 저는 현우 형과 함께 개발한 한글 표기 시스템을 사용해 첫 번째 글을 올렸습니다. 팅갈 민따 마압트루스 등을인 라갸트 아파 수산냐. 그냥 사과하고 국민들 말 좀 들으면 되는데 그게 뭐 그리 어렵나. 이 문장은 인도네시아어를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옮겨 적은 것이었습니다.
글을 올리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3분. 놀랍게도 글이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검열 시스템이 한글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글로 쓴 글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댓글에는 이게 뭔 언어야? 한국어인가? 같은 반응들만 달렸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이미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의 영향으로 상당수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한글을 읽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부 검열을 피해 한글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현우 형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아디 씨, 간단한 한글 해독 가이드를 만들어서 함께 퍼뜨리면 어떨까요? 마치 암호 해독 게임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실행했습니다. 한글의 기본 원리를 쉽게 설명한 이미지를 만들어 비밀 메시지 해독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퍼뜨린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런 게임 같은 요소를 좋아한다는 점을 노린 전략이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젊은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글 해독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트렌드처럼 번져나갔죠. 정치적 메시지들이 한글로 적힌 이미지 형태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메시지들도 계속 올렸습니다. 에망 푸무린탕 안징방 스모가 프라보어 츠존 문인가리라는 문장도 올렸는데 이는 강한 정부 비판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강한 표현들도 한글로 쓰면 검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 네티즌들도 이 움직임에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누리꾼은 인도네시아 시위대를 위해 현지 배달 앱인 그랩에 접속해 시위대에게 음식을 선물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유키읔키읔 같은 한국식 온라인 표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인도네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고 감정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정부가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습니다. 정부는 8월 27일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며 메타와 틱톡의 콘텐츠 검열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전담 해석팀을 꾸려 한글 메시지 해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1020대 이용자들이 매일 새로운 방식으로 게시물을 바꾸면서 대응에 난항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글의 무궁무진한 조합 가능성 앞에서 기계적 검열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상황이 긴박해졌습니다. 우리의 소통망이 발각될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모든 한글 메시지를 차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모든 것을 바꿀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1세 오토바이 배달기사 아판 쿠르니아완이 시위 현장에서 경찰 기동대 장갑차에 치여 숨졌다는 것입니다. 아판은 그날 시위에 참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음식 배달을 하다가 시위 현장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 장갑차가 갑자기 시위대를 향해 돌진해왔고 아판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던 중 장갑차에 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장갑차는 잠시 멈췄지만 분노한 시민들이 차를 때리고 돌을 던지자 다시 가속 페달을 밟고 아판의 몸을 그대로 깔아뭉갠 채 현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참혹한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불행한 교통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영상을 본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모든 CCTV 영상이 기술적 오류로 삭제되었고 목격자들은 하나둘씩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족을 애도하러 간 푸안 마하라니. 하원 의장이 아판의 아버지에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를 선물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자식 잃은 부모에게 할 말이냐며 국회를 향한 분노를 더욱 쏟아냈습니다. 아판의 장례식 이후 전국적으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자카르타, 요갸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메단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고무탄까지 사용했고 시위대는 화염병으로 맞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소 8명이 숨지고 3,195명이 체포되었으며
이 중 1240명이 수도 자카르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초소와 지방의회 건물이 불타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남술라웨시주 마카사르에서는 의회 건물 방화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진실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아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현우 형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형, 이번에는 정말 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판 형의 죽음을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현우 형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디씨, 한글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단순히 인도네시아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넘어서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이용한 더욱 정교한 소통 체계를 개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판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여러 가지 한글 조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이 과정에서 아판의 죽음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니폼 색깔인 연두색이 영웅의 연두색이라고 불리며 시위의 상징색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권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시위대와 연대하기 위해 그랩으로 시위대에게 배달 음식을 기부하는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부도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은 아판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경찰 7명을 구금했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한글 메시지 해독을 위한 전담팀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위력을 말입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만드신 이 위대한 문자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판을 추모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아판 형을 잊지 않겠습니다. 형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싸우겠습니다. 이 문장을 인도네시아어로 옮기고 다시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아판 까까 띠닥 아깐 루빠 페고르빠났냐 띠닥 시아시아 까미 아깐 뜨루스 벨주앙. 이 메시지를 올리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모두 한글로 된 것이었습니다. 아판을 기억합시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메시지들이 한글로 쏟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도 반응이 온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인도네시아 상황을 알게 되면서 연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한글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구체적인 도움도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위대를 위해 현지 배달 앱인 그랩에 접속해 음식을 주문해주는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 시위대를 지원한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실제로 음식을 주문해주는 한국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 연대를 본 인도네시아 정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국내 시위가 아니라 국제적 관심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한글 메시지 해독을 위한 전문가들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위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한글 학습 사이트의 접속자 수가 급증했고 한글 자모표가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되었습니다. K-팝 팬들이 만든 한글 학습 가이드가 확산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키읔키읔키읔, 유유, 디귿디귿 같은 한국식 이모티콘들도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정부가 한글 한 개를 해독할 때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은 이미 10개의 새로운 변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무한한 조합 가능성 앞에서 정부의 검열 시스템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판의 죽음으로 시작된 분노가 이제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얻은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은 더 이상 정부의 검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창조물이 500년의 시간을 넘어 또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 무한한 조합 가능성, 그리고 표음 문자로서의 완벽함이 디지털 시대의 검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한글이 이들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한글은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초
정부는 한글 메시지 해독을 위한 전담 해석팀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언어학 교수들과 한국어 전문가들까지 동원해 24시간 체제로 한글 메시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해독할 때마다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은 이미 수십 개의 새로운 변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창의력은 정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한글 자모를 분해해서 쓰거나 자음과 모음을 뒤바꾸거나 심지어 한 글자를 여러 자모로 나누어 표현하는 방식까지 등장했습니다. 유유키읔키읔 같은 한국식 온라인 표현들도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했습니다. 현우 형이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디씨, 이건 정말 예술이에요. 한글의 가능성을 이렇게까지 확장시킬 줄은 몰랐어요. 세종대왕도 이런 활용법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부 해석팀의 내부 문서가 유출되면서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하루 평균 5만 건의 한글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으며 해독 속도가 생성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이 매일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고 있어 기존 해독 방식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한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YTN이 한글로 검열 우회하는 인도네시아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전 세계 언론들이 앞다투어 취재에 나섰습니다. CNN에서는 아시아의 한 작은 문자가 디지털 검열에 맞서고 있다며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BBC는 500년 된 문자가 21세기 저항운동의 도구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의도와 현재 인도네시아 상황을 연결해서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더욱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로서 어떤 언어든 소리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이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글의 독창성을 조명했습니다. 이런 국제적 관심은 한국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인도네시아 시위대와의 연대를 본격화했습니다. 실제로 그랩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해주는 캠페인이 확산되었고, 한국의 대학생들이 인도네시아 대학생들과 온라인으로 한글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는 인도네시아 한글 현상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여 한글이 어떻게 다른 언어 체계와 결합되어 새로운 표현 방식을 만들어내는지 연구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것은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실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언어학자들도 주목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 교수는 한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가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 현상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정의하며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국제적 관심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적 현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욱 곤란한 것은 한글 사용을 금지할 수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특정 문자 체계를 차단하는 것은 문화적 탄압으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도 신중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 문화의 긍정적 확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동시에 인도네시아 내정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의 과학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뜻깊은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변화는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소통하는 젊은이들의 네트워크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단순한 정치적 저항을 넘어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한글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고, 고등학생들은 한글 동아리를 결성했습니다. 심지어 중년층까지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저항의 도구에서 새로운 배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정부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글 사용을 막으려 할수록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되고, 방치하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9월 중순,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집중된 관심과 압박 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메시지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퍼지면서 정부의 모든 행동이 국제적 감시 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결정적인 계기는 아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완전히 밝혀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전한 목격자 증언들이 국제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면서 정부가 그동안 교통사고라고 주장했던 것이 명백한 경찰 폭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CTV 영상을 삭제한 것, 목격자들을 침묵시키려 한 것 등 모든 은폐 시도가 무너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과도한 시위 진압으로 최소 8명이 사망했다며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평화로운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장 큰 압박은 경제적 제재 위협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의회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역 제재 검토 결의안이 상정되었고, 미국 상원에서도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파미와 니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애초 계획했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전격 취소했고 유엔 총회 참석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대신 국내 상황 수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2025년 8월 31일 프라보워 대통령은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야 정당 지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논란이 된 정책들을 전면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주택수당을 비롯한 모든 특혜 수당을 즉시 폐지하고 해외 출장비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아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경찰 7명을 구금했다고 발표했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와 보상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표에는 경고성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는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폭동이나 약탈 같은 불법 행위, 심지어 반역이나 테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전 인도네시아 대학생 연합이 발표한 17+8 국민 요구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7개 시급 요구안과 8개 중장기 개혁 의제로 구성된 이 요구안은 단순한 수당 철회를 넘어 국가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복잡한 정치적 요구사항들이 한글로 작성되어 확산되면서 정부는 시민들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한글 해독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한글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변화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흥미로운 현상으로 보도되던 한글 사용이 이제는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구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는 인터넷 검열에 맞선 창의적 저항의 사례라고 논문에서 분석했습니다. 한국 내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어 교육기관들이 인도네시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고 시민단체들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인도네시아 대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한글 교육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은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주택, 연금, 교통, 사무직 등 국가 지원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도 정치인 특권 축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현우 형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디씨, 정말 해냈어요. 한글 하나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보신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단순히 검열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한 한글 사용이 이제는 국제적인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인도네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글로 시작된 저항이 이제는 진정한 학습 열망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한글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졌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한글이 저항의 도구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바뀐 것입니다. 정부도 이런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글 사용을 막는 것은 이제 불가능했고
오히려 한글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민본 사상이 21세기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 12월 자카르타 대학교 강의실에는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아디가 후배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칠판에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배, 정말 한글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아디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예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어떤 소리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목소리가 세계에 전해질 수 있었답니다. 그 수업을 듣던 학생들 중에는 4개월 전 시위에 참가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글에 대한 특별한 경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유를 되찾아준 고마운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한국어 학습붐이 일어났습니다. 기존에도 K-팝과 K-드라마 덕분에 한국어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자유의 언어, 소통의 언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육부는 전국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를 대폭 늘렸습니다. 기존의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한국어 교육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맞춰 한국어 교사 파견과 교육자료 지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한글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한글의 원리를 현지 소수민족 언어 보존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언어학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한글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인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글날 행사도 달라졌습니다. 2025년 10월 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글날 기념행사에는 인도네시아 대학생 대표단이 초청되었습니다. 아디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한글 덕분에 우리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관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자가 가진 소통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며 한글의 과학성과 확장성을 재조명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한글이 다른 언어 체계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한글을 활용한 소통 방식에 관심을 보였고, 홍콩의 젊은 활동가들도 비슷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한글이 억압받는 사람들의 새로운 소통 도구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우형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한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한글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의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아디는 이제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한글 전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글 대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각국의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연 제목은 늘 같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왕이 21세기 우리에게 준 선물.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아판의 가족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아판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진실을 한글로 기록하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는 이제 간단한 한글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아들의 추모 문구를 한글로 새긴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본 아디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이 문자에는 소통과 배려, 그리고 희망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5년이 끝나가는 지금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을 위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팅깔 민따 마압트루스 등을인 라갟 아파 수산야로 시작된 작은 외침이 이제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큰 다리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창조물이 500년의 시간을 넘나들며 여전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진실을 전하며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글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글의 위대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